어디서 감히 귀한 내 아들. 씨바지 주제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대꾸야? 그렇게 살기 싫으면 내가 당장 나가. 누가 너 붙잡는데? 주말 아침부터 예고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시어머니 박정숙이 다짜고짜 반찬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플라스틱 통이 박살나며 거실 바닥에 반찬이 쏟아졌는데도 박정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주말 아침만큼은 제발 미리 연락 좀 주고 와주세요. 저도 제 생활이 있잖아요. 성은채가 참다 못해 조용히 말했지만 남편 남도현은 오히려 시선을 피하며 은채의 어깨를 툭툭 밀쳤죠. 당신이 좀 참아. 엄마가 아기로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 어른한테 자꾸 맞서봐랴. 너만 손해야. 그 비겁한 눈빛을 본 성은채는 가슴이 차갑게 식어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3년 동안 시댁의 온갖 구박을 버티며 가정을 지키려 했던 대가가 겨우 이런 배신과 모욕이라니요. 하지만 고아 출신이라고 은채를 짓밟던 시어머니와 뻔뻔한 남편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자기들이 주인처럼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 아침 자신들에게 어떤 날벼락이 떨어질지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평일 내내 일에 치여 살던 성은채는 오랜만에 찾아온 주말 아침의 여유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조용하던 집안은 현관문 도어록의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거실로 성큼성큼 들이닥친 시어머니 박정숙의 목소리로 깨지고 말았죠. 박정숙은 거실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은채가 베란다에 정성껏 가꾸어둔 화분들을 이리저리 헤집었어요. 그러더니 냉장고 문까지 벌컥 열어젖히며 온 집안을 제 집처럼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에휴, 집구석 꼬라지 봐라.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하냐? 고아 출신이라 그런지 살림 배운 티가 하나도 안 나네. 이런 것도 살림이라고 해놨어? 박정숙이 거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자 안방에서 뒤늦게 눈을 비비며 나온 남편 남도현은 상황을 말리기는커녕 은채에게 눈치를 줍니다. 남도현이 머리를 극적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어른이 오셨는데 인사도 안 하고 뭐해? 멍하니 서 있지만 말고 부엌에 가서 과일이라도 좀 깎아와. 엄마 아침도 안 드셨을 텐데. 은채는 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싱크대 끝을 짚은 채 박정숙 앞에 단정히 서서 낮게 말했죠. 어머니, 여긴 저도 사는 집이에요. 아무리 어머니라도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면 안 되죠. 성은채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자 박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박정숙은 싱크대 위에 있던 반찬통을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죠. 뭐라고? 내가 지금 어른한테 연락을 하라 마라 하는 거냐? 이 집에서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내 아들 만나서 이만큼 살게 됐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못 살겠으면 내가 나가. 누가 너 붙잡는데? 박정숙이 손가락질까지 하며 가슴에 못 박는 말을 쏟아내는데도 옆에 서 있던 남도현은 아내의 눈을 피했어요. 남도현은 괜히 목덜미만 만지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은채야, 엄마가 오랜만에 오셔서 그러시는 거잖아. 반가운 마음에 하신 말인데 내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냥 한 번만 참고 넘어가. 어른한테 자꾸 따져봐야 좋을 거 없어. 남도현의 비겁한 태도를 본 성은채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은 깊은 환멸을 느꼈어요. 자신이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온전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결국 허울뿐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성은채는 소란을 피우는 시어머니와 방관하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성은채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차오르는 숨을 겨우 가라앉혔어요. 화장대 모서리를 꽉 움켜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3년 동안 시댁의 온갖 구박을 버티며 집안 행사를 혼자 도맡아 하며 박정숙의 하녀처럼 굴었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식 날부터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눈물 고일 틈도 없이 모진 말을 들으면서도 성은채는 오직 남편 남도연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 모든 수모를 견뎠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남들처럼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모진 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치르는 값이라고 생각하며 넘겼던 거예요. 은채는 책상 서랍에서 대출 납부 내역을 꺼냈어요. 매달 빠져나간 돈 옆에는 늘 성은채 이름이 찍혀 있었죠. 아파트 대출금도 은채가 냈고 생활비도 은채가 냈습니다. 남도연이 입고 다니던 양복과 박정숙에게 매달 보내던 용돈까지 대부분 은채의 통장에서 나갔어요. 하지만 박정숙은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최근 자신이 살던 시골의 낡은 집을 처분해 돈을 챙긴 박정숙은 이 아파트가 아들 명의인 줄 알고 아예 살림을 합쳐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비밀번호를 제 집처럼 누르고 들어와 은채의 속을 뒤집어 놓았던 것도 결국 은채의 길을 꺾고 안방에서 밀어내려는 연습이었던 셈이에요. 그 시각 거실에서는 박정숙이 아들 남도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낮게 속삭이고 있었죠. 도연아, 며느리 버릇은 처음에 딱 잡아야 한다. 저렇게 기어오르게 놔두면 평생 내가 잡혀 살아. 엄마 말 똑똑히 들어. 남도연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몇 시간이 지나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남도연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성은채를 향해 눈을 흘기며 목소리를 높였죠. 당신도 참 유별나다. 어른이 오랜만에 오셔서 한마디 하신 걸 가지고 그렇게 정색하고 따져야겠어? 엄마 말이 아예 틀린 것도 아니잖아. 당신도 좀 부드럽게 굴면 안 돼? 성은채는 남도연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더는 대꾸할 말도 없었습니다. 은채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도연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 차량 블랙박스 자료,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에 들이닥칠 때마다 녹음해 두었던 폭언 파일들을 차분하게 정리했죠. 밤이 깊고 남도연이 침대 위에서 코를 골며 잠든 것을 확인한 성은채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휴대전화를 켰어요. 보육원 시절부터 자신을 친딸처럼 아끼고 든든하게 후원해준 한성그룹 최 회장에게 그동안 담아두었던 이야기와 함께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어요. 남도연이 회사에 출근하려고 겨우 눈을 뜨기도 전에 집안은 낯선 남자들의 발소리로 가득 찼죠. 성은채가 이른 새벽부터 대형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불러 안방과 거실에 있던 자신의 개인 물품과 옷가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포장하게 한 거예요. 잠에서 깬 남도연은 속옷바람으로 거실에 나왔다가 난장판 같은 광경을 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성은채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이삿짐 팀장에게 가구 처분 계약서를 건넸죠. 남도연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지금 이 아침부터 남의 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내 말 안 들려? 당장 멈춰. 이거 다 누가 허락했는데? 은채는 조용히 남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의 집이라고요? 도연 씨, 그 말은 지금부터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당황한 남도연은 급히 어머니 박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은채가 짐을 빼고 집을 나가려 한다고 소식을 전하자 합가할 날만 기다리던 박정숙은 기겁하며 택시를 잡아타고 아파트로 달려왔죠. 그 시각 아파트 단지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최 회장의 비서실장이 성은채에게 다가와 미리 지시받은 부동산 단기 임대 전환 서류를 보고했습니다. 허겁지겁 아파트에 도착한 박정숙은 이삿짐 트럭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섰어요. 박정숙이 이를 악물고 악을 썼죠. 고한현이 어디서 행패야? 내가 뭔데 이 집 짐을 빼?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내가 나가려면 내 몸뚱이만 나가면 되지. 어디서 집까지 흔들어? 하지만 박정숙은 비서실장이 데리고 온 건장한 경호원들에게 곧바로 제지당했고 길가로 밀려나고 말았어요. 성은채는 멍하니 서 있는 박정숙과 남도연 앞에 등기부등본을 차갑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남도연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최 회장의 도움을 받아 은채가 마련했고 대출금도 은채가 갚아 온 성은채 단독 명의의 집이었죠. 성은채가 가방 손잡이를 꽉 쥔 채 또렷하게 말했어요. 도연 씨, 어머니. 지금까지 남의 집에서 주인 행세하느라 참 편하셨죠?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제가 못 버텨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두 분이 남의 집에서 나갈 차례예요. 남도연은 그제야 다급히 은채의 앞을 막아섰어요. 은채야, 잠깐만. 부부 사이에 내 집이 어디 있어? 우리 좋게 얘기하자. 은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말 제가 힘들 때 해주셨어야죠. 어머니가 저를 모욕할 때 도연 씨가 제 편에 한 번이라도 서줬어야죠. 박정숙은 뒤늦게 목소리를 낮췄어요. 얘야, 내가 말이 좀 심했다. 그래도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은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이요?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었던 적이 없어요. 자신의 흔적을 깨끗이 지운 성은채는 어안이 벙벙해진 두 사람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최 회장의 차량에 올라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갑니다. 은채가 떠나고 1시간 뒤 최 회장의 전용 집무실에 도착한 은채는 오랜 세월 자신을 지켜봐준 최 회장 앞에서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을 하나씩 털어놓는 동안 은채의 목소리는 몇 번이나 떨렸죠. 최 회장은 은채가 가져온 시댁의 폭언 녹취록과 도연의 방관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리고 분노로 주먹을 꽉 쥔 채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은채야, 이제 그만 참아라. 내가 부족해서 당한 일이 아니야. 내가 착해서 버틴 거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더는 누구에게도 내 삶을 짓밟히게 두지 마. 사실 도연이 다니고 있던 대기업 계열사의 기획실 자리는 은채의 배경 덕분에 얻은 자리였어요. 최 회장의 한성그룹이 해당 계열사와 큰 사업 협력을 맺어주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자리였거든요. 최 회장은 곧바로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도연의 회사가 진행하던 한성그룹과의 모든 핵심 사업 계약과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고 말이죠. 그 지시가 내려간 뒤 도연의 회사는 곧바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자랑하던 실적들이 하나씩 다시 검토됐고 부서 분위기도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한편 텅 빈 아파트에 남겨진 도연은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은채가 집을 내놓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부동산 중개인과 새로운 단기 임차인들이 들이닥쳤거든요. 그들은 번호키를 바꾸고 당장 짐을 빼라고 요구했죠. 도연은 뒤늦게 은채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긴 사과 메시지를 보냈어요. 은채야, 내가 잘못했어. 엄마 때문에 당신이 힘들었던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전화 한 번만 받아. 하지만 은채의 번호는 이미 수신 거부되어 있었어요. 통화 연결음조차 울리지 않았죠. 은채는 최 회장의 지원 아래 서울 중심가의 고급 레지던스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시댁 살림에 치여 미뤄두었던 자신의 본업, 글로벌 디자인 프로젝트 업무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오후 남도연은 여느 때처럼 회사의 출근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사팀장과 감사실 직원들이 도연의 자리로 다가왔죠. 그들은 차가운 얼굴로 내부 감사가 시작됐다고 통보했습니다. 남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어요. 전날부터 다시 검토되던 자료들이 결국 도연의 발목을 잡았어요. 인사팀장은 서류철을 도연 앞에 내려놓으며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남도연 씨, 이 자료 직접 만드신 거 맞습니까? 남도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사팀장은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제안서 원본 작성자가 성은채 씨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회사 보고서에는 남도연 씨 단독 성과로 올라가 있더군요. 남도연은 입술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인사팀장은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소 업무 태만 문제도 이미 확인됐습니다. 회사는 남도연 씨를 더 이상 이 자리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자로 자진 퇴사하지 않으면 정식 징계 절차로 넘어갑니다. 남도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능력자라서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은채의 능력과 배경 위에 올라서 있었을 뿐이었죠. 남도연은 회사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정숙은 자신이 살던 집을 이미 처분한 터라 아들 집으로 무작정 가구들을 옮기려 했어요. 하지만 계약이 끝난 아파트에는 새로운 임차인들과 대리인들이 들어와 있었죠. 그들은 박정숙의 이삿짐을 전부 거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박정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꼴이냐? 내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해? 은채 그년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한편 성은채는 최 회장과 함께 새로 여는 브랜드 행사에 메인 디렉터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취재진과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행사장 대형 화면과 뉴스 기사로 성공한 성은채의 모습을 접한 남도연과 박정숙은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복을 제 발로 걷어찼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돌아온 남도연은 갈 곳이 없어 이삿짐 상자 옆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어머니 박정숙과 마주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떠난 지 일주일 뒤였어요. 시골에 홀로 살던 남도연의 이모가 박정숙이 임시로 머물던 찜질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모는 들어오자마자 사방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죠. 정수가, 너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갚아준다며. 능력 있는 며느리가 다 해결한다며.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이제 와서 입 싹 닫으면 끝이야? 이모는 문중돈 수천만 원을 당장 내놓으라며 박정숙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박정숙은 성은채의 재력을 믿고 친척들에게 큰 소리치며 사치를 부렸죠. 그 빚독촉이 이제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남도연 역시 직장을 잃은 뒤 당장 신용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리고 말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정숙은 심한 스트레스 탓에 평소 앓던 고혈압으로 찜질방 바닥에 쓰러졌어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오래 입원하기도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남도연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당장 머물 모텔방 보증금을 구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어요. 하지만 대기업에서 좋지 않게 퇴사했다는 소문이 퍼진 남도연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박정숙은 차가운 병상에 누워 과거를 떠올렸어요. 성은채가 매달 수백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주던 용돈, 자신을 위해 좋은 병원을 예약해주던 날들, 그 모든 것을 떠올리며 박정숙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도연은 마지막 수단으로 성은채가 일하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 건물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로비에서 며칠 밤낮을 지키며 성은채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죠. 마침내 일을 마치고 로비로 내려온 성은채가 남도연과 마주쳤어요. 남도연은 은채를 보자마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 사람을 바라봤죠. 남도연은 체면도 잊은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은채야, 나 진짜 끝났어. 엄마 병원비도 없고 당장 잘 곳도 없어. 내가 당신한테 못할 짓 한 거 알아. 엄마가 당신한테 그러는 동안 내가 한 번도 막아주지 못했어. 내가 비겁했어. 그래도 한 번만 살려줘. 이렇게 빌게. 은채는 아무 말 없이 남도연을 내려다봤어요. 남도연의 목소리는 더 떨렸습니다. 은채야,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당신이 그 집에서 얼마나 혼자였는지 이제야 알았어. 은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저는 이미 그 집에서 매일 끝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도연 씨는 한 번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죠. 남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은채의 시선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남도연의 비참한 국어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성은채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은채는 미리 준비해온 이혼 합의서와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남도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성은채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도연 씨, 이 서류에 지금 도장 찍어요. 그러면 어머니 밀린 병원비하고 지방의 작은 반지하 방 보증금 정도는 마지막으로 보내줄게요. 남도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은채야,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잖아. 이렇게 끝내는 게 어디 있어? 은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부요? 제가 올 때 외면한 사람이 남편인가요? 어머니가 저를 모욕할 때 제 어깨를 밀친 사람이 남편인가요? 남도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은채는 서류를 한 번 더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마지막 정리예요. 당신들 때문에 더는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하는 정리예요. 남도연은 한참 동안 서류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과 친척들의 거친 독촉 전화, 그리고 어머니 수술비 압박을 더는 버틸 수 없었죠. 결국 남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은채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최소한의 금액만 남도연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은채가 남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이제 끝났어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끝났어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돈을 받은 남도연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박정숙에게 성은채가 마지막으로 보내준 돈으로 겨우 몸을 누일 방을 구했다고 알렸죠. 박정숙은 그 초라한 액수에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그 애가 우리 집 복덩이였는데 내가 내 손으로 쫓아냈구나. 퇴원한 박정숙은 성은채가 마련해준 허름하고 좁은 지방의 반지하 단칸방에 이삿짐 상자를 풀었어요. 과거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과 넓은 아파트를 떠올리며 박정숙은 뼈저리게 후회했죠. 성은채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신고 절차를 빠르고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 남아있던 아파트 매각 대금을 온전히 자신의 새로운 사업 투자금으로 돌렸어요. 이혼 절차가 완전히 끝난 지 한 달 뒤, 성은채는 최 회장의 깊은 신뢰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독립 디자인 브랜드의 큰 오프닝 행사를 성공적으로 열었어요. 성은채는 수많은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의 축하 속에서 당당하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삶에 대해 진심 어린 말을 전했죠. 저는 오랫동안 사랑받기 위해 참고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머무는 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지방의 인력사무소를 전전하며 거친 일용직 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남도현은 낡은 식당 구석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성은채는 너무나 당당하고 빛났죠. 남도현 옆에 앉아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힘없이 기대고 있던 박정숙도 성은채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던진 모진 말들이 결국 자신과 아들을 무너뜨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박정숙은 성은채의 화려한 모습을 보다가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했어요. 은채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람을 몰라봤다. 세월을 돌릴 수만 있으면 내가 무릎 꿇고 빌 텐데.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나 있었죠. 아들 남도현마저 어머니의 통곡을 외면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성은채는 행사 종료 후 최 회장과 함께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문화예술재단 설립 기부 행사에 참석했어요. 과거의 자신처럼 외롭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손길을 내밀며 미소를 지었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던 삶을 끝낸 성은채는 이제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채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요. 가장 믿었던 남편의 방관과 시어머니의 모진 말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혼자 꾹 참고 버텼을 은채 씨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죠. 혼자 속으로만 삼키는 시간은 참 외롭고 힘든 법이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말 못할 속사정을 참 많이 들어왔는데요. 집집마다 사연은 달라도 상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지점은 비슷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오래 참아왔던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놓는 일이었어요. 은채 씨처럼 늦게라도 내 삶을 다시 붙잡는 것. 그것도 상처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아픔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바로 그때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가슴 한구석에 맴도는 여러분만의 이야기나 따뜻한 위로의 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세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이 외로운 누군가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조용히 부탁드릴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